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 성격이 문제야.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 이 말들 속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고정된 실체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규정하는 데 익숙합니다. 마치 나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편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이유를 묻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렇다는 말은 설명을 끝내는 말이자 동시에 질문을 멈추게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인식 속에는 아주 조용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하나의 실체로 굳혀버리는 순간 변화의 가능성도 함께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감정도 성향도 삶의 태도마저 고정된 것처럼 느껴지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이상 여지를 주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겼을까가 아니라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로 생각이 흘러갑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흐름을 보지 않고 오직 나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거워집니다. 실패는 성격의 증거가 되고 실수는 본성의 확인이 되며 잠시의 흔들림조차도 역시 나는 안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고정된 자기 인식이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그대로 투영된다는 점입니다. 나를 단단한 실체로 믿을수록 타인 역시 변하지 않는 성격과 본성을 가진 존재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 순간 이해는 줄어들고 단정은 빨라집니다. 관계는 점점 숨 쉴 공간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쯤 멈춰서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늘 같았을까? 어릴 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일까?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관계가 바뀔 때마다 내 마음과 선택은 언제나 동일했을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고정된 나라는 이미지는 사실 아주 거친 요약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화가 잘 나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관계가 힘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며, 불안한 나는 타고난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간과 삶을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대신 이렇게 보셨습니다. 무엇이 이 상태를 만들었는가? 여기에서 연기법이 시작됩니다. 이 질문은 아주 조용하지만 인간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를 바꿉니다. 어떤 사람인가라는 물음은 늘 성격과 본질을 향합니다.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사람을 규정하고 분류하고 판단합니다. 한 번 붙은 꼬리표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화가 많은 사람, 관계가 어려운 사람, 불안한 사람이라는 말은 그 사람 전체를 설명하는 이름처럼 굳어집니다. 그러나 무엇이 이 상태를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은 사람이 아니라 상황과 흐름을 바라보게 합니다. 존재를 평가하는 대신 과정에 시선을 둡니다. 그 순간 인간은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움직이고 변해온 결과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 관점은 비난을 줄이고 질문을 늘립니다. 잘못된 행동 앞에서도 왜 저럴까 대신 어떤 조건이 저 지점으로 이끌었을까를 묻게 합니다. 이 질문에는 공격이 없습니다. 다만 이해하려는 태도만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방식이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막연한 자기 비난이나 타인 비난보다 훨씬 현실적인 책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합니다. 원인을 보아야 다음 선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상태를 만든 조건을 본다는 것은 과거를 파헤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작용하고 있는 몸의 피로, 감정의 잔여, 반복된 반응, 익숙해진 생각을 차분히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있어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던 삶의 흐름에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부처님이 인간을 이렇게 보셨다는 것은 우리를 더 쉽게 이해하려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더 깊이 보려 했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을 하나의 성격으로 요약하지 않고 하나의 상태로 가두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연기법은 설명이 아니라 태도로 시작됩니다. 사람을 단정하지 않는 태도, 삶을 멈춰 세우지 않는 시선, 그리고 지금과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는 마음가짐으로 말입니다. 연기법은 아주 짧은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멈추면 저것도 멈춘다. 이 말은 단순한 설명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입니다. 연기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문장이 뒤집는 것은 세상의 구조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해석해온 익숙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늘 결과를 먼저 보고 원인을 단정해왔습니다. 지금 드러난 모습을 본질이라 여기고 그 이면에서 작용한 수많은 조건들은 거의 보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 문장은 그 순서를 거꾸로 돌려놓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먼저라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존재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조건들이 잠시 엮여 나타난 한 장면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세상은 더 이상 단순한 인과 관계의 목록이 아닙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옳음과 그름의 구분 이전에 모든 현상이 어떻게 연결되어 흘러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연결의 그물 속에서 어느 하나도 홀로 서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관점은 삶을 설명하려는 욕구를 잠시 내려놓게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단정하기보다 어떤 흐름 위에 지금 이 장면이 놓여 있는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설명은 줄어들고 관찰은 깊어집니다. 그만큼 세상은 단순해지지 않지만 마음은 오히려 덜 복잡해집니다. 또한 이 문장은 사라짐과 멈춤에 대한 두려움도 다시 보게 합니다. 무언가가 끝났다는 사실이 곧 실패나 상실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조건이 더 이상 맞지 않아 자연스럽게 흐름이 바뀌었을 뿐이라는 이해가 생깁니다. 이 이해는 억지로 붙잡던 마음을 조용히 풀어놓게 합니다. 연기법의 이 짧은 문장은 세상을 새로 만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다른 눈으로 보라고 초대합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순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많은 판단과 확신들이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혼자 존재하는 것은 없다. 고정된 실체는 없다.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잠시 그렇게 드러날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연기법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연기법은 변화 가능성의 가르침입니다. 이 점을 놓치면 연기법은 오해받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조건의 결과라면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떠밀리는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기법을 처음 접한 사람들 중에는 그럼 내 인생은 이미 정해진 것 아닌가라고 묻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법이 말하는 세계는 정해진 결말을 향해 가는 이야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매 순간 수없이 많은 갈림길이 열려있는 세계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우연과 조건의 산물이라면 앞으로의 모습 역시 다른 조건 위에서 전혀 다르게 드러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말은 붙잡을 것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뀌지 못할 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상태도 영원하지 않고 어떤 흐름도 단 하나의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이해는 삶을 가볍게 만들면서도 우리를 무책임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은 우연히 생기지만 그 조건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늘 새롭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분노를 더하고 누군가는 침묵을 더하며 누군가는 이해를 더합니다. 그 작은 차이가 다음 장면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끌어갑니다. 연기법이 말하는 변화 가능성은 큰 결심이나 극적인 전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 아주 짧은 멈춤, 아주 사소한 선택 하나로도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점에서 연기법은 희망을 강요하지 않지만 절망을 고정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연기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미래를 낙관하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단정하지 않는 연습에 가깝습니다. 이미 정해진 결론 대신 지금 이 순간이 가진 가능성에 조용히 마음을 여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 속에서 삶은 더 이상 닫힌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쓰여지고 있는 과정으로 남습니다. 연기법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변화는 자기 비난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괴로울 때 가장 먼저 자신을 공격합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감정 조절을 못할까? 나는 왜 항상 같은 실수를 할까? 하지만 연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나라는 상태는 수많은 조건의 결과입니다. 자기 비난은 대개 가장 익숙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 상황보다 먼저 자신을 점검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 과정에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책임을 짊어질 대상을 급하게 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거의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이런 태도는 성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더 좁게 만듭니다. 비난은 이해로 이어지지 않고 다음 선택으로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의 상태를 하나의 결함으로 고정시킬 뿐입니다. 그러면 괴로움은 해결되지 않은 채 다시 같은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연기적인 관점이 조용히 개입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시선은 자신을 옹호하지도 스스로를 합리화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판단을 잠시 멈추고 그 상태가 드러나기까지 맥락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는 순간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왜 나는 이럴까라는 질문이 어떤 흐름 속에서 지금 이 반응이 나타났을까로 바뀝니다. 이 변화는 미묘하지만 결정적입니다. 자신을 몰아붙이던 힘이 풀리고 관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 여지 안에서 비로소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비난이 줄어든다는 것은 자신에게 관대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해진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막연한 자책 대신 구체적인 상황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지, 어디에서 막히는지,
어떤 순간에 특히 취약해지는지를 차분히 살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무거웠던 것은 문제 그 자체보다 늘 자신을 향해 겨누고 있던 시선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연기법은 그 시선을 거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방향을 자기 공격에서 이해로 조용히 돌려놓을 뿐입니다. 자라온 환경, 받은 말들, 겪은 상처, 반복된 선택, 그때그때의 감정과 몸 상태, 이 모든 조건이 모여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바뀝니다.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가 아니라 지금 이 상태를 만든 조건은 무엇일까? 이 순간부터 비난은 관찰로 바뀝니다. 관찰이 시작되면 마음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비난은 늘 빠릅니다. 상황이 생기면 즉시 결론으로 달려갑니다. 반면 관찰은 멈춤을 포함합니다. 지금 벌어진 일을 단정하지 않고 잠시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합니다. 이 멈춤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공간을 내어줍니다. 잘했다, 못했다를 가르기 전에 그 상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문제를 없애지는 않지만 문제와 나 사이에 숨 쉴 틈을 만들어줍니다. 관찰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게 합니다. 어느 순간에 긴장이 높아지는지, 어떤 자극에 특히 민감해지는지, 반복되는 반응의 패턴은 무엇인지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동안 하나로 뭉쳐있던 괴로움이 여러 갈래의 흐름으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뉘어진 흐름은 더 이상 막연한 부담이 아닙니다. 각각이 분리되어 보이기 때문에 다루어 볼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되고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여유가 생깁니다. 관찰이 깊어질수록 자신에 대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문제를 가진 존재로 자신을 대하던 방식에서 과정을 겪고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방식으로 옮겨갑니다. 이 차이는 미묘하지만 삶의 무게를 현저히 줄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자신을 이해하려는 이 시도가 결코 약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난은 쉽고 관찰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찰은 늘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 용기가 생겨나는 순간 삶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연기법을 삶에서 이해하기 시작하면 감정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화가 올라올 때를 생각해 봅시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화가 났다. 나는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연기법으로 보면 화는 내가 아닙니다. 화는 조건이 맞아 잠시 일어난 현상입니다. 피곤함, 쌓인 불만, 상대의 말투, 과거의 기억, 이 조건들이 만나 화라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나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화가 있다는 사실과 내가 화 그 자체라는 생각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동을 결정짓는 지점이 됩니다.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할 때 우리는 감정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기 쉽습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행동은 점점 자동적으로 흘러갑니다. 그 과정에서 선택은 사라지고 반응만 남습니다. 하지만 화를 하나의 현상으로 인식하는 순간 그 자동성이 느슨해집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인식은 화를 없애려 애쓰지 않습니다. 다만 화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넓혀줄 뿐입니다. 이 넓어진 공간 안에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표현해야 하는가? 조금 지나도 괜찮은가?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할 수는 없는가? 이 질문들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감정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나 사이의 거리가 사라질 때 문제가 커진다는 사실도 이때 분명해집니다. 거리가 생기면 감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삶의 방향을 독점하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알아차린 뒤 이미 말이 나간 후일 수도 있고 행동을 한 뒤에야 돌아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아봄 자체가 이미 이전과는 다른 흐름입니다. 연기법이 감정 앞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통제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감정을 적으로 만들지도 않고 주인으로 세우지도 않는 관계. 그 중간 지점에서 삶은 조금 더 유연해지고 우리는 감정에 끌려가는 존재에서 감정을 지켜볼 수 있는 존재로 천천히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흩어지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래서 연기법을 아는 사람은 감정 속에서도 한 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이런 조건들이 모였구나. 이 한 걸음의 거리감이 삶을 크게 바꿉니다. 이 거리감은 감정을 밀어내는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볼 수 있게 하는 힘에 가깝습니다. 감정 속에 완전히 잠겨 있을 때는 그 감정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 발 물러서는 순간 감정은 하나의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삶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반응이 늦어지고 말은 줄어들고 행동은 조금 더 신중해집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쌓이면 관계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질을 바꿉니다. 특히 이 거리감은 후회를 줄여줍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괴로워하는 순간은 감정에 휩쓸려 한 말과 행동을 뒤늦게 돌아볼 때입니다. 한 걸음의 여유가 생기면 그 후회의 상당 부분은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거리감이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그것이 곧 나의 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경험이 쌓이면 우리는 자신을 더 이상 불안정한 존재로만 보지 않게 됩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는 존재는 아니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 감각은 삶의 다른 영역으로도 확장됩니다. 갈등 앞에서 조금 더 침착해지고 선택의 순간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갖게 됩니다. 항상 옳은 선택을 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무의식적인 반복에서 한 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한 걸음의 거리감은 삶을 통제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삶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줍니다. 연기법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현실적인 변화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도 삶은 계속 흐르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깨어있는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연기법은 나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바라보는 눈도 바꿉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성격이 나빠. 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연기법의 눈으로 보면 타인의 말과 행동 역시 그 사람의 조건이 만든 결과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타인은 더 이상 단순한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두 갈래로 나뉘기보다 각각의 조건 속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로 다가옵니다. 이 관점은 상대를 미화하지도 행동을 정당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함부로 단정하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가 타인을 힘들어하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해석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일부러 저래. 저건 그 사람의 본성이다. 이런 생각이 굳어질수록
관계는 점점 숨막히는 구조가 됩니다. 연기법은 그 구조에 작은 틈을 만들어줍니다. 타인의 행동을 조건의 결과로 보기 시작하면 분노는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상황이 저 말을 끌어냈을까? 어떤 두려움이 저 태도로 드러났을까? 이 질문은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소모시키지 않기 위한 질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해가 곧 가까워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연기법은 모든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의 거리를 더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상대의 조건을 이해하기에 무리한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물러설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이때 관계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 애쓰는 대신 어떤 조건 안에서 이 관계가 유지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시선은 실망을 줄이고 쓸데없는 희망을 내려놓게 하며 관계를 보다 현실적인 자리로 데려옵니다. 타인을 연기적으로 본다는 것은 세상을 차갑게 바라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친 기대와 단정에서 벗어나 조금 더 정직하게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 정직함 속에서 연민은 생기되 집착은 줄어들고 이해는 깊어지되 상처는 덜 남게 됩니다. 결국 이 변화는 타인을 위해서라기보다 나 자신을 위해 필요합니다. 연기법의 눈은 타인을 평가하는 눈을 거두고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차분한 기준을 세워줍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삶, 겪어온 결핍, 배운 방식, 보호하려는 마음, 이 모든 조건이 지금의 행동으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행동을 받아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연기법은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거리를 둘 수 있게 해줍니다. 이해는 집착이 아닙니다. 이해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냉담함이 아닙니다. 마음을 닫아버리는 무관심과도 다릅니다. 오히려 감정을 덜 소모하면서 관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미워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것은 어렵지만 조건을 보게 되면 미움은 자연히 힘을 잃습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상대를 향한 연민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정직함입니다. 이해가 자유가 되는 순간은 기대를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상대를 이해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을 요구하지 않게 되고 과거의 상처를 보았다고 해서 미래를 맡기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되 그 모습에 삶을 걸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관계의 무게를 크게 줄여줍니다. 예전에는 매번 설명하려 애쓰고 납득시키려 애쓰고 변화시키려 애썼다면 이제는 그 필요가 줄어듭니다. 설득 대신 선택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머물 것인지 물러날 것인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다 보면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에 익숙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기법의 이해는 그런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어떤 조건에서 상처받는지를 더 분명히 보게 합니다. 그래서 더 일찍 멈출 수 있고 더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계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의 장이 됩니다. 상대의 조건을 알기에 불필요한 분노를 내려놓고 자신의 조건을 알기에 무리한 인내를 멈춥니다. 이 균형이 바로 이해가 자유로 작동하는 지점입니다. 연기법이 관계에서 건네는 지혜는 함께하라는 말도 떠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미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와 스스로를 지켜도 될 근거를 동시에 마련해 줄 뿐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조금 더 덜 얽매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연기법을 삶에 적용하면 관계에서의 집착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고정된 형태로 붙잡으려 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줘야 해. 이 관계는 변하면 안 돼. 예전 같아야 해. 하지만 모든 관계 역시 연기입니다. 관계에 집착이 생길 때 우리는 종종 안정감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 흔들리지 않는 마음, 예측 가능한 반응을 기대합니다. 이 기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대가 관계를 살아있는 흐름이 아니라 유지해야 할 형태로 바꾸는 순간 괴로움은 시작됩니다. 관계는 언제나 두 사람 이상의 삶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각자의 상황이 달라지고 마음의 상태가 바뀌고 우선순위가 이동하면서 관계의 모습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그 변화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변화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연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은 누군가의 잘못이나 변심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달라졌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관계는 끝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집착은 종종 사랑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놓지 못하고 그래서 더했습니다. 하지만 연기적으로 보면 붙잡음이 깊어질수록 관계는 오히려 숨쉴 공간을 잃습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의 여지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연기로 본다는 것은 소중하지 않게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아끼는 방식입니다. 지금의 조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함께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그 가능성이 닫힐 때는 무리하게 끌어가지 않습니다. 이 태도는 관계를 가볍게 만들지만 결코 얕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 시선이 자리 잡으면 관계에서 자신을 잃는 일이 줄어듭니다. 상대의 변화에 휘둘리기보다 그 변화 속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머무는 것도 떠나는 것도 더 이상 실패나 배신이 아니라 조건에 대한 응답이 됩니다. 연기법은 관계를 붙잡으라고도 쉽게 놓으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를 고정된 약속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만남으로 보라고 초대합니다. 그 초대에 응할 때 관계는 부담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연으로 다시 다가옵니다.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면, 조건이 달라지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놓아야 할 것을 놓을 수 있고 지켜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분별이 생기면 관계 앞에서 서두르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는 무언가가 어긋난다고 느껴지면 곧바로 붙잡거나 혹은 단절하려 했다면 이제는 그 사이의 지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몸으로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놓아야 할 것을 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지나간 역할,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기대, 상대에게서 받아내려 했던 인정과 보상을 조용히 내려놓는 일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때 관계는 비로소 현재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지켜야 할 것이 분명해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의 조건 안에서도 여전히 서로를 살피고 배려하는 마음,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신뢰, 함께 있을 때 지켜지는 나 자신의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은 변화 속에서도 소중히 다뤄질 가치가 있습니다. 분별은 이 차이를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자라면 관계에서 자신을 잃지 않게 됩니다. 상대의 변화에 맞추느라 자신의 경계를 흐리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계속 미뤄두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관계는 더 이상 나를 소모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내 상태를 확인하는 자리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관계의 끝을 실패로 보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조건이 더 이상 맞지 않아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음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받아들임은 체념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신뢰에 가깝습니다. 모든 인연은 그때그때의 조건 속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물러난다는 이해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바라보게 되면 삶 전체의 밀도도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기대와 실망이 줄어들고 남아있는 인연에는 더 진심으로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연기법이 관계에서 건네는 지혜는 결국 덜 매달리고 더 또렷하게 살아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연기법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여기입니다. 모든 것이 조건 따라 일어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연기법은 말합니다. 지금의 결과는 과거의 조건이 만들었지만 미래의 결과는 지금의 선택이 만든다. 이 말이 전제하는 선택은 의지를 과시하는 결단과는 다릅니다. 삶을 한 번에 바꾸겠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연기법이 말하는 선택은 늘 작고 조용하고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택을 결과를 보장하는 행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원합니다. 하지만 연기법 안에서 선택은 확실한 보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 하나를 어떤 방향으로 더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선택의 무게는 줄어들고 선택의 책임은 분명해집니다. 모든 것을 바꾸지 못해도 괜찮고 완벽한 판단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가능한 만큼만 다음 흐름에 영향을 미치면 됩니다. 이런 이해가 자리 잡으면 삶 앞에서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미래를 통제하려 애쓰기보다 지금의 태도를 살피게 됩니다. 말 한마디, 반응 하나, 머무는 시간의 길이 같은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결국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이 늘 자유롭다는 사실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언제나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조건이 무겁게 얽혀 있어도 완전히 닫힌 순간은 없습니다. 그 틈이 바로 연기법이 말하는 인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연기법은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습니다. 운명이라는 말 뒤에 숨을 수 없게 하면서도 모든 것을 짊어지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조건을 더할 것인지를 조용히 되묻습니다. 그 물음 앞에서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조건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다음 조건을 보탤 수는 있습니다. 화가 날 때 한 번 숨을 고르는 것, 말을 하기 전 잠시 멈추는 것, 반복되는 습관을 알아차리는 것,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새로운 조건이 됩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연기법의 실천입니다. 이렇게 보면 수행은 어딘가로 떠나야 시작되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시간이나 형식을 갖추어야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삶을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무엇을 더할지 살피는 일이 수행입니다. 우리는 흔히 수행을 완성이나 도달의 과정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더 잘해야 하고, 더 오래 해야 하고,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기법의 실천은 그런 기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지를 묻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조건이 된다는 이해는 삶을 대하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한 번의 실패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며 한 번의 성공이 삶을 완성시키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흐름은 언제나 이어지고 있고
그 흐름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관점이 자리 잡으면 조급함이 줄어듭니다.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탠 조건은 언젠가 다른 조건과 만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믿는 태도 자체가 이미 수행의 일부입니다. 또한 이 실천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느꼈던 순간에도 아주 미세한 선택은 가능하다는 경험이 쌓이면 우리는 더 이상 무력한 존재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흔들려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감각이 남습니다. 연기법의 실천은 삶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삶과 협력하는 법을 배웁니다. 조건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이해. 이 이해가 깊어질수록 삶은 이전보다 덜 거칠게 다가오고 우리는 조금 더 깨어있는 자리에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의지가 약해서 그래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언제 가장 자주 반복되는가? 그 전에 어떤 감정이 있었는가? 무엇이 나를 그 행동으로 이끄는가? 조건을 보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보다 이 말이 나오게 된 조건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마음을 닫지 않게 해주면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질문이 바뀌면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문제를 이겨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해해야 할 신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신호는 늘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고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른 얼굴로 나타납니다. 질문은 그 얼굴을 구분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중요한 점은 이 질문들이 곧바로 해답을 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연기적인 질문은 즉각적인 해결보다 지속적인 주의를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바꾸지 못해도 다시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흐름은 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게 됩니다. 의지가 약하다는 판단 대신 조건을 살피는 태도가 자리 잡으면 문제는 더 이상 나의 결함이 아니라 내 삶이 보내는 정보가 됩니다. 그 정보는 무시할수록 커지고 귀 기울일수록 잦아듭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말에 즉각 상처받기보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의 맥락을 보게 되면 마음은 쉽게 다치지 않습니다. 동시에 무조건 참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자기 보호를 약화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들은 상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반응을 선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말에 어떻게 응답할지, 어디까지 허용할지, 어떤 선을 그을지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관계는 감정의 소모전이 아니라 의식적인 만남이 됩니다. 연기법에서 질문은 삶을 해체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삶과 더 잘 만나는 방식입니다. 조건을 묻는 질문은 나와 상황 사이에 거리를 적절히 조정해주고 그 거리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그 배움이 쌓일수록 삶은 점점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과정으로 바뀌어 갑니다. 불안 역시 미래, 기억, 두려움이라는 조건의 결합입니다. 불안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조건을 하나씩 느슨하게 풀어보세요. 지금 여기에 몸, 지금 여기에 숨, 지금 여기에 감각, 조건이 바뀌면 불안도 바뀝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불안은 더 이상 싸워야 할 적이 아닙니다. 몰아내야 할 장애물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어떤 방향으로 마음이 쏠려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신호로 볼 수 있을 때 불안은 삶을 방해하는 힘이 아니라 삶을 조정하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불안을 없애려 할수록 우리는 더 멀리 도망치려 합니다. 생각은 더 앞서가고 마음은 더 많은 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조건을 느슨하게 푼다는 것은 멀리 가는 대신 다시 가까이 돌아오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감각으로 주의를 옮기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불안을 즉시 사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불안이 모든 생각을 점령하던 자리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남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불안을 안고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됩니다. 중요한 변화는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불안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불안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경험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은 마음 깊은 곳에 조용한 신뢰를 만듭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는 신뢰입니다. 이 신뢰는 삶의 다른 영역으로도 번져갑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 곧바로 휩쓸리지 않고 기억이 올라올 때도 그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이미 몸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연기법이 불안 앞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안전한 결론이 아닙니다. 다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불안도 바뀐다는 이해는 불안을 없애겠다는 집착을 내려놓게 하고 그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분명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연기법을 깊이 이해할수록 삶에서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덜 집착하게 되고 덜 흔들리게 됩니다. 성공에도 실패에도 관계에도 자기 자신에게도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깨달음은 허무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더 실제적으로 만지게 합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언젠가 달라질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것을 더 조심스럽게 대하게 됩니다. 성공 앞에서 오만해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 성취가 내 능력만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도움, 우연, 타이밍, 보이지 않는 조건들이 함께 있었음을 알면 성공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로 남습니다. 실패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과가 나라는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연기법은 알려줍니다. 이번에는 조건이 이렇게 모였을 뿐이라는 이해는 자기 자신을 함부로 몰아붙이지 않게 합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이 부드러움에서 나옵니다. 관계에서도 숨이 트입니다. 상대가 변할 수 있고 나 역시 변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면 지금의 모습만으로 서로를 재단하지 않게 됩니다. 기대가 줄어들고 그만큼 실망도 줄어듭니다. 남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만남 자체입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잘할 때만 괜찮은 내가 아니라 흔들릴 때도 과정 중에 있는 나를 그대로 두는 힘이 생깁니다.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흐름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연기법을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잠시라는 사실을 알기에 지금을 더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삶은 덜 팽팽해지고 마음은 조금 더 느슨해집니다. 그 느슨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연기법은 어려운 철학이 아닙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눈이며
자신과 타인을 덜 괴롭히는 지혜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났고 조건 따라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며 지금 이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삶은 이미 조금 가벼워집니다. 연기법은 삶을 바꾸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순간을 조금 덜 오해하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 오해가 줄어들 때 삶은 스스로 숨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늘 결론을 서두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될 것 같고, 이 감정이 나를 정의할 것 같고, 이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연기법의 눈으로 보면 지금은 언제나 과정 중입니다. 완성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그저 흘러가는 한 장면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삶은 더 이상 견뎌야 할 무게가 아닙니다. 매번 이겨야 할 시험도 아닙니다. 조건이 모이면 일어나고 조건이 풀리면 사라지는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내가 있을 뿐입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연기법은 우리에게 정답을 쥐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괴로움을 붙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그 손이 풀릴 때 삶은 이전과 같으면서도 분명히 달라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건은 바뀌고 있고 마음은 움직이고 있으며 삶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안에서 우리는 조금 덜 자신을 몰아붙이며 조금 덜 타인을 오해하며 조금 더 숨쉬듯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연기법이 삶에 남기는 조용한 변화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